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내용의 주제로 학습을 해보겠고요. 따라서 학습 목표는 양자역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고전 물리학, 즉 분자가 튀어오르는 작은 공과 같이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던 물리학자들은 이제 기체에 의해 가해진 압력과 같은 거시적인 현상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한 작은 튀어오르는 공과 같은 모형으로 분자를 설명을 함으로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만으로는 원자와 분자 내의 어떤 결합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는 1900년 독일의 물리학자 플랑크, 젊은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는 여러 온도로 가열된 고체가 방출한 빛을 분석하던 중에 원자나 분자가 어떤 불연속적인 양, 즉 양자, 이 퀀텀으로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랑크가 제시한 양자론에 의해서 물리학 개념이 혁신적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기초화학에서는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내용을 학습을 하지만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랑크의 양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파동의 성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진동하는 변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물결파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봉우리와 골짜기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면 파동이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왼쪽 그림은 일반적인 파동의 파장과 진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장, 즉 이 람다는 연속 파동에서 같은 위치 사이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파장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진폭은 파의 중간선에서 봉우리 또는 골짜기까지의 수직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은 파장과 진동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파동을 먼저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파장에 비해서 이 파장이 굉장히 크죠. 그 파장은 이제 3배 더 크지만 진동수는 아래 파동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자, 파동의 진폭이 0인 이 진폭이 0인 지점들을 마디 혹은 노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의 파동을 분석을 하면은 파장은 길지만 진동수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아래에 있는 파동이 훨씬 더 많은 물결을 훨씬 더 초당 더 많은 물결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두 파동의 속도와 진폭은 동일합니다. 네, 속도는 동일합니다. 진폭은 여기서 보시기에도 동일하죠. 진동수라는 것은 1초 사이에 특정 지점을 지나가는 파동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의 차이를 이해를 또 여기서 하기 위해 나타낸 것이고요. 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파장은 연속 파동에서 동일 위치 사이의 길이에 해당한다고 하였고요. 진폭은 파의 중간선에서 봉우리 또는 골짜기까지의 수직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동수, frequency, 그리스 문자로는 누인데요. 누라고 읽는 이 진동수 값은 1초 사이에 특정 지점을 지나가는 파동의 수로서 단위는 헤르츠라고 하죠. 헐츠로 씁니다. 그래서 초당 지나가는 파동의 수 1사이클 퍼 세컨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라는 말은 진동수를 표시하는 단위에서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Hz는 25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동의 다른 중요한 성질은 바로 이 속력이죠. 파동의 속력은 파동의 형태와 통과하는 매질의 성질에 의존을 합니다. 파동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나타납니다. 또 그럴 것이 이제 진동수는 시간의 역수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파장은 길이 단위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두 가지를 곱하게 되면 그 단위는 이제 속력의 단위가 나오게 되겠죠. 자, 파동에는 물결파, 음파, 광파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1873년 맥스웰은
이 가시광선이 전자기파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전자기파 이론인데요. 이 전자기파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성분으로 두 가지의 전기장 성분과 자기장 성분으로 전자기파는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성분은 파장과 진동수가 같아서 속력도 같겠죠. 파장과 진동수가 같으면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니까. 그렇지만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하게 있는 것이 바로 전자기파입니다. 이 맥스웰 이론의 중요한 점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복사선 형태로 어떻게 공간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기술한 것이 바로 이 전자기파 이론이 되겠는데요. 자, 이 전기장 성분과 자기장 성분이 어떻게 수직 평면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인지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그림이 바로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되고 전달되는 것을 나타낸 전자기 복사 그림이고요. 어두운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이 전기장 성분, 초록색으로 나타낸 것이 자기장 성분입니다. 그 방향이 수직으로 놓여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초당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자, 이 속도는 아주 정확한 숫자입니다. 유효 숫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숫자이고요. 그래서 이 진공 상태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도, 우리가 빛의 속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 빛의 속도, 광탈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빛의 속도의 크기가 바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기호로는 일반적으로 소문자 C를 사용을 하고요. 이러한 모든 전자기 복사는 파장과 진동수가 다르겠죠. 네, 전자기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파동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곱은 빛의 속도가 된다는 점, 모든 전자기 복사는 이렇게 빛의 속도로 나타난다는 점, 우리가 파란색 수식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의 녹색 불빛의 중심 파장은 522나노미터인데 이 복사선의 진동수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중심 파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빛이 방출이 될 때 이렇게 스펙트럼의 형태로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파장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스펙트럼을 얻었을 때 그 중심 파장이 바로 522나노미터라는 이야기가 바로 중심 파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와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람다 곱하기 누는 C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누는 빛의 속도를 파장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522나노미터 분의 빛의 속도를 분자에 위치시켜 주고 단위 환산이 필요하죠. 한 가지 나노미터를 소거해 줘야 되니까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이기 때문에 이 계산 과정에서 길이 단위가 날아가고 최종 답은 5.75 곱하기 10의 14승 퍼 세컨드 또는 5.75 곱하기 10의 14 헐츠가 되겠습니다. 진동수의 단위죠. 이 값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빛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빛의 속도로 이렇게 복사된다는 사실과 매우 잘 일치하는 진동수 값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체가 가열되면 넓은 파장 영역에서 이 복사선을 방출합니다. 결국 빛을 방출한다는 것인데요. 전열기의 흐린 붉은 빛과 텅스텐 전구의 밝은 백색광은 이제 서로 다른 온도로 가열될 때 그 각각의 전구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예시입니다. 자, 19세기 후반에 측정된 결과에 따르면 어떤 온도에서 물질로부터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복사선의 파장에 의존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고전 물리학 법칙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원자나 분자가 임의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였는데요. 플랑크의 양자론은 이러한 기존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원자나 분자는 작은 꾸러미나 다발처럼 불연속적인 에너지량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바로 양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한 것인데요. 영어로는 퀀텀이라고 합니다. 전자기 복사선의 형태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가장 적은 에너지량을 바로 양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는 h 곱하기 누,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 곱하기 복사선의 진동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h, 수문자 h로 나타난 플랑크 상수라는 것은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줄 곱하기 세컨드라는 매우 작은 값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 세계에서의 매우 작은 척도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파란 식에서 상수의 존재는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크기에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양자 세계에서의 이러한 10의 마이너스 34승 단위에서의 어떤 에너지량을 계산한다는 거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진동수는 우리가 앞에서 빛의 속도인 c와 파장, 복사선의 파장과 관련돼서도 나타내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양자 한 개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으로부터 그 양자의 파장이나 진동수를 구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양자론에 의하면 에너지는 언제나 h누, 2h누, 3h누와 같이 h누 값의 정수배로 방출된다는 거, 이게 바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기 복사의 종류는 파장대에 따라 감마선부터 라디오파까지 나뉩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어떤 전자 재료들, 전자 제품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자, 이 감마선의 경우는 파장이 가장 짧고 대신 진동수가 가장 크죠. 이렇게. 그리고 라디오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라디오파는 진동수는 굉장히 작지만 파장은 가장 긴 그런 전자기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시광선은 대략 파장으로 봤을 때 400나노미터 부근에서 700나노미터 부근대까지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입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광자의 에너지를 줄 단위로 계산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A번은 파장이 5 곱하기 10의 4승 나노미터, 즉 적외선 영역에 있는 광자의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양자 한 개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 에너지는 h누였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진동수가 나와 있지 않고 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파장분의 hc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장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4승 나노미터를 넣어주고 플랑크 상수와 빛의 속도를 곱해서 그리고 나노미터 단위를 없애주는 변환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위를 적절하게 소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의 단위와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의 단위에서 이 시간 단위가 날아가게 되면 이제 줄 단위만, 에너지 단위만 남게 되죠. 따라서 그 값은 3.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 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파장이 이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 X선 영역에 놓여 있는 광자죠. 그 값은 계산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 값만 이제 파장을 다른 값을 넣어주게 되면 3.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줄이 나왔습니다. 그 에너지의 단위가 우리가 파장이 지금 약 10의 6승 정도 스케일로 차이가 나는 각각의 이제 전자기파의 광자의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10의 6승 정도, 즉 X선의 광자는 적외선의 광자보다 100만 배 더 크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보어의 수소 원자 이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에 의하여 방출하는 연속 스펙트럼 혹은 선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자, 고체의 방출 스펙트럼은 그 물질에다가 열 에너지나 고전압, 전기 방전과 같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빛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 피클에 포크 두 개를 꽂고 그 포크 사이에 전기를 걸어준 겁니다. 이런 실험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요. 포크 사이에 고전압을 이제 가해주게 되면은 피클 안에 있는 이 소듐 이온 중의 일부가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이제 빛을 방출하면서 노란색 빛을 방출하면서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이제 릴렉세이션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노란 빛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자, 방출 스펙트럼이고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죠. 여러 가지의 선 스펙트럼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통해서도 피클에서도 빛이 나온다. 전압을 걸어주면 빛이 나온다는 사실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선 스펙트럼이란 특정 파장에서만 일어나는 빛의 방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중요하게 보시면은 기체 상태에 있는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가시광선 영역의 특정 부분에서 밝은 선 스펙트럼을 생성한다는 것인데요. 네, 원자와 분자의 방출 스펙트럼 연구 실험 장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구 대상인 기체는 먼저 두 개의 전극을 포함하는 방전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전관에 우리가 고전압을 걸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면서 기체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 과정을 통해서 원자 또는 분자들이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방출된 빛은 이 프리즘에 의해서 각 구성 성분 색들로 분리가 되어서 이 사진 건판에 특정한 파장을 가지는 선 스펙트럼으로 맺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파장에 따라서 특정한 위치의 슬림 모양으로 상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색을 특정한 색을 띤 상을 스펙트럼 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연구 대상인 기체가 수소일 경우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실험 결과. 그래서 기체 상태인 경우에 우리가 고전압의 에너지를 가해서 특정 양자화된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실험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원소의 방출 스펙트라. 자, 스펙트럼은 이제 단일 스펙트럼을 의미하고 스펙트럼이 여러 개면 스펙트라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원소에 대해서 방출 스펙트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재미난 것들이 수음부터 보시면은 이제 파란 쪽에 선 스펙트럼이 보이고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 쪽에 여러 개 이렇게 있고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의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죠. 이러한 선 스펙트럼이 합쳐져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오른쪽과 같은 방출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의 선 스펙트럼이 섞여서 나오는 빛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양자화.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 양자화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통해서 이러한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스펙트럼 선의 단위는 옹스트롬. 그러니까 1옹스트롬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죠. 그리고 이제 0.1 나노미터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선 스펙트럼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앞에서 살펴본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에 대해서 보어는 아래와 같은 원자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에너지를 가진 수소 원자가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하는 이유는 특정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 있는 전자가 그보다 낮은 에너지 궤도로 떨어지면서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때 수소 원자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이제 스몰 n은 주 양자수라고 해서 결국 이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얼마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 값은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은 특정 주양자수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RH 곱하기 n제곱 분의 1로 정의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이 RH라는 상수는 리드버그 상수라고 해서 그 값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 수식에서 음의 부호를 가지는 이유는 이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원자 핵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있는 자유전자의 에너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전자의 에너지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이 0에 가깝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의 값은 임의로 0으로 할당을 했고요. 수학적으로 이제 원자 핵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n 값은 감소하게 되겠죠.
n 값은 감소하게 되면 이제 n 값이 감소하게 되면은 분모의 값이 작아지게 되면서 이 전체적인 에너지의 값은 커지게 되겠죠. 절대값 자체는 커지게 되겠죠. 음의 값으로 점점 그 값이 커지게 될 것이고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워질수록 원자의 핵의 구속이 되어서 전자는 안정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 상태 또는 바닥 에너지 준위, 그라운드 스테이트 또는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양자수 n이 1인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때 그리고 가장 큰 에너지, 음의 에너지 값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어떤 계의 가장 낮은, 가장 안정한 에너지 상태에 해당합니다. 자, 들뜬 상태, excited state or excited level이라고 하는 것은 n이 2 이상일 때, 주양자수가 n2 이상일 때이고 원자핵이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을 의미하게 되겠죠. 따라서 전자의 안정도는 감소하고요. 이들 각각의 에너지 준위는 바닥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어는 수소 원자 이론으로부터 보어 원자 내에 있는 전자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은 처음과 마지막 상태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처음에 주양자수 ni, 이니셜의 i를 가져서 ni인 들뜬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방출 과정 동안 전자는 주양자수 nf인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의 에너지 차이, 델타 E, 우리가 앞에서 빛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 빛 에너지의 크기는 EF-EI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제 n이 1인 경우, n이 2인 경우 이렇게 쭉쭉쭉 있겠죠. 원자 핵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제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n이 2에서 1로 내려오면서 안정화될 수가 있고 n이 3에서 1로 내려오면서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이때 나타나는 빛 에너지의 형태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실험에서도 확인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 됐고요. 양자화된 각각의 특정 파장을 가진 에너지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RH, 이제 여기서는 nf 제곱, ni의 제곱, 이 차이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원자의 보어의 수소 원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보어 이론에 따른 들뜬 수소 원자의 방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이 파란 그림은 보어의 원자 구조죠. 가운데에 핵이 있고 주양자수가 1부터 2, 3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n이 1, 여기가 2, 여기가 3이죠. 즉 전자가 핵에 가까워질수록 n은 작아지고 n이 1일 때 가장 큰 음의 값에 도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값은 리드버그 상수가 되겠죠. 자, 더 높은 에너지 궤도 n은 3에 있던 전자가 더 낮은 에너지 궤도인 n = 2로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H누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방출된다고 했죠. 광자라는 것은 빛 광자를 써서 포톤이라고 하는데 빛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광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H누라는 값은 방출 과정에서 전자에 의해 채워진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와 같다는 것이죠.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N3-2N2 이것이 그 빛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방출 과정과 비슷한 역학적 비율을 나타냅니다. 전자가 한 에너지 상태로부터 다른 에너지 상태로 양자화되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테니스공이라고 하는데요. 테니스공이라고 해보면 테니스공이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운동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에너지를 받아서 이 테니스공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계단이라는 것 자체가 양자화된 에너지 스테이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간 어딘가에 있을 수가 없겠죠. 여기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도 여기에서 한 계단을 내려오거나 두 계단을 내려오거나 중간 어딘가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비유가 되겠죠.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에너지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종 상태와 초기 상태의 에너지 차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F2F일 때 주행자 수를 넣어주고 EI일 때 주행자 수를 넣어줘서 그 에너지 차이는 들뜬 상태와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전자가 내려오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 빛 에너지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주양자 수와 관련된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광자가 방출될 때 그리고 에너지가 흡수될 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광자가 방출될 때는 자, 초기 이니셜 스테이트의 주양자 수가 파이널 스테이트의 주양자 수보다 더 큽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NI가 지금 뭐 한 3 정도로 더 높은 곳에 있고 NF가 2 정도로 있으면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안정화되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광자가 방출될 때 이 수식을 살펴보면 괄호 안의 항이 음이고 델타 E 에너지도 음입니다. 에너지를 주위로 잃는다는 거죠. 빛 에너지의 형태로 잃었죠. 자, 반대로 에너지가 흡수될 때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의 주양자 수보다 파이널 스테이트의 주양자 수가 더 높습니다. 자, 반대로 됐죠. 지금은 이니셜 스테이트가 뭐 1이고 파이널 스테이트가 뭐 2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야겠죠. 일정한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델타 에너지는 당연히 양의 값이 되겠죠. 이렇게 전자를 더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들뜨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공식 수식에서 괄호 안에 항이 양이 되고 델타 E도 양이 됩니다. 네,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이제 적외선부터 자외선까지 넓은 영역의 파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서 가능한 여러 에너지 전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브라켓 계열 각각의 어떤 주양자 수에서 어떤 주양자 수로 내려온 전자가 안정화되면서 빛을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계열들을 발견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에너지 준위는 이제 보어가 제안한 보어의 원자 이론에 의해서 허용된 에너지 상태와 관련된 에너지에 해당을 하고 실제로 발견된 여러 가지의 선 스펙트럼들이 이렇게 자외선 영역과 뭐 적외선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 에너지 방출 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에서 이니셜 초기에 주양자 수가 5인 상태에서 최종 주양자 수가 2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의 파장은 몇 나노미터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지금 초기 상태죠. NI가 초기 상태입니다. 근데 NI가 5고 지금 나중 상태, 최종 상태가 2죠. 그러면은 더 높은 주양자 수에서 더 낮은 양자 수로 전자가 내려오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때 방출되는 광자의 파장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써서 확인을 보면 리드버그 상수는 값이 주어졌고요. 우리가 단순히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주고 지금 NI와 NF의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수행을 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4.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양자 에너지와 여기서는 광자지만 양자 에너지를 파장과 빛의 속도,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죠. 따라서 델타 E는 h 누이고 파장과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려면 빛의 속도를, 전자기파의 속도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파장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진동수로 나눠준 값을 구해야 하는데 그 값은 에너지로 표현을 할 때 델타 E분의 CH가 됩니다. 자, 이 과정 여러분이 충분히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주양자수 간의 에너지 트랜지션에 의한 전자의 트랜지션에 의한 에너지 변화와 전자기파의 어떤 속도, 플랑크 상수, 그 다음에 진동수, 이 관계, 물론 상수들은 다 주어지겠죠.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구했으니까 분자의 빛의 속도와 플랑크 상수를 넣어주고 이제 단위가 잘 없어지는지 확인을 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미터 단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4.34 곱하기 10⁻7승 미터가 되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답은 나노미터 단위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나노미터는 10⁻9승 미터로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434 나노미터가 바로 수소 원자에서 주행대수가 5인 상태에서 주행대수가 2인 상태로 내려올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자 역학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이 보어의 접근 방식은 하나 이상의 전자를 포함하는 다전자 원자들의 방출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전자가 파동과 같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전자를 이 파동으로 취급을 이제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동은 공간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즉 파동의 이 정확한 위치를 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또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하이젠베르크는 파동처럼 행동하는 입자의 이 위치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 불확정성의 원리란 입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나죠. 이 수식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델타 X와 델타 P. 자, 델타 X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길이의 변화를 의미하죠. 길이의 변화의 곱, 그 다음에 운동량 변화의 곱. 그러니까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원리의 내용이니까 그 곱은 수학적으로 4파이분의 H, 플랑크 상수죠. H는 4파이분의 H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으로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와 어떤 입자의 파동으로 간주하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이 측정된 불확정성이 크면 그 곱은 이제 4파이분의 H보다 훨씬 더 커진다. 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의 의미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위치와 운동량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확정성의 곱은 4파이분의 H보다 작아질 수 없다. 즉, 이 꼴은 성립을 하는데요. 작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입자의 운동량을 더 정밀하게 측정한다면, 그러니까 운동량이니까 이 델타 P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이 운동량을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결과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위치는, 자, 델타 X는 그거보다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위치는 보다 덜 정밀하게 측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위치는 그만큼 부정확해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최대한 측정을 해도 그만큼 운동량은 부정확하게 측정이 된다. 그러한 수식으로서 나타낸 것이 이러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우리가 양자 세계에서 물질의 본질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알려줍니다. 보어는 우리가 양자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전자의 어떤 양자화된 discrete energy state를 알 수 있게 해줬었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정성의 원리를 수소 원자에 적용을 하면 실제로는 전자가 보어의 모형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잘 정의된 궤도를 따라서만 전자가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각각의 주양자 수를 가지는 궤도에서만 얌전히 머무르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제 원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어는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원자 속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거동 자체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자, 슈레딩거라는 오스트리아의 과학자는 이제 복잡한 수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소립자의 거동과 에너지를 기술하는 수학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수학식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볼 생각이 없죠. 기초화학이니까 기초적인 내용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떤 내용이냐면 질량을 m인 어떤 소입자의 파동 성질, 그러니까 파동 함수라고 해서 psi라는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 함수 psi 자체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으나 이 psi의 제곱값은 공간상에서 어느 지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의미를 해요. 이 수식은 당연히 어떤 복잡한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겠으나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는 파동 함수로 입자의 거동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psi의 제곱, 파동 함수의 제곱은 어느 지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과 같다는 거, 요거까지만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파동 역학이라고 부르는 양자 역학의 시초에 결정적으로 이제 기여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양성자와 전자를 가진 간단한 수소 원자에서는 잘 설명하지만 또 둘 이상의 전자를 가진 원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뒤에서 수소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 솔루션을 구한다고 하죠.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하는데 그 해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에너지 상태와 그에 상응하는 파동 함수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의 솔루션인데요. 가능한 에너지 상태와 파동 함수는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자, 양자 역학이 원자 내에서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는 없지만 주어진 시간에, 특정 시간에 전자가 있을 만한 영역을 정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자 밀도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psi의 제곱, 파동 함수의 제곱값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했죠. 핵 주위의 3차원 공간에서의 전자 밀도 분포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전자 밀도가 높은 영역은 전자가 위치하는 높은 확률을 나타내고 높은 확률로 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의 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이 psi 파동 함수의 제곱은 전자 밀도, 그러니까 특정 주어진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에 대한 양자 역학적 설명을 보어의 모형 설명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보어의 궤도 오비트 대신에 아토믹 오비탈이라는 원자 궤도 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이 전자의 거동을 설명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자 궤도 함수 아토믹 오비탈이란 원자 내 전자의 파동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전자 밀도의 특징적 분포와 이에 해당하는 특정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수소 원자 내 핵 주위를 둘러싼 전자 밀도의 분포가 보이시나요? 여기 가운데 조그마한 점이 원자 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과 가까운 위치에서는 조금 진하게 보여주고 멀어질수록 좀 이 색이 옅어지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양자수란 이제 원자 내 전자의 분포와 에너지 상태를 기술하는 것으로서 4개의 양자수가 있습니다. N, L, ML, MS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스몰 n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어의 양자론으로 설명을 했던 그 수식 기억하시죠? 주양자수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스몰 n입니다. Principal Quantum Number라고 해서 주양자수를 의미하고요. L은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해서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각 운동량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은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4개의 양자수 중 L은 각 운동량 양자수라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ML은 아래 첨자로 L이 붙어 있죠. 네, 자기 양자수, Magnetic Quantum Number라고 하고요. MS는 이제 스핀 양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Magnetic Spin Quantum Number 혹은 그냥 스핀 퀀텀 넘버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명명만 하고 뒤쪽으로 가서 조금 더 각각의 양자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앞쪽에 이야기한 세 개의 양자수는 즉 주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 그리고 자기양자수는 원자 궤도 함수를 기술을 하며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로부터 유도된 그런 물성들입니다. 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생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주양자수는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로부터 얻어졌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스핀 양자수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로부터 유도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자 안에 있는 특정 전자의 어떤 거동을 설명합니다. 스핀 방향과 관계된 그런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양자수부터 살펴보면요. 1, 2, 3 등의 정수값을 가지게 되며 특히 수소 원자에서 이 N값은 궤도 함수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자, 곧 알게 되겠지만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소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자, 또한 주양자수는 특정 오비탈에서 핵과 전자 간의 평균 거리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양자수 N값이 크면 클수록 궤도 함수 내에 있는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진다고 또 얘기를 했었죠. 주양자수가 1인 경우, 주양자수가 2인 경우 전자가 존재할 확률,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궤도 함수도 더 커지게 되는 이게 지금 궤도 함수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각운동량 양자수 L이라는 것은 오비탈의 모양 그리고 부피를 나타내요. 아직 우리가 궤도 함수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각 오비탈마다 특정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비탈이라는 것은 전자가 돌아다니는 그런 영역인데 특정한 모양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각운동량 양자수가 되겠고요. 이 값은 주어진 n에 대해서 n-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즉 아래 가운데 예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주양자수가 1이면 각운동량 양자수는 0이 됩니다. 그때 궤도 함수는 s 오비탈이 되고요. 궤도 함수는 즉 이제 아토믹 오비탈이죠. 주양자수가 2인 경우에는 각운동량은 0 또는 1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각운동량 이제 주양자수가 3이 되면 각운동량 양자수는 0, 1, 2로 세 가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각각의 각 운동량 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이름들을 명명을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 운동량 양자수가 0인 경우에 S-오비탈, 1인 경우에는 P-오비탈, 2인 경우에는 D-오비탈, 3일 때는 F-오비탈이라고 해서 각각의 각 운동량 양자수에 할당된 원자 오비탈의 이름을 명명을 할 수가 있고 이 주양자수 N을 껍질 번호라고 한다면 이러한 각각의 궤도 함수들은 이제 부껍질의 종류, 부껍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껍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쉘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2차원적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원자핵을 중심으로 3차원적으로 이렇게 구형 모형으로 원자의 반지름을 정의하고 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가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껍질, 바깥쪽에 나타나는 궤도 함수를 우리가 껍질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이해가 좀 쉬워서 껍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양자수 껍질 번호에 따른 부껍질은 이렇게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로 명명이 되고 그 명명은 각 운동량 양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기 양자수 ML은 공간상에서 오비탈의 방향을 기술하는 그런 텀인데요. 어떤 L 값에 대해서 이러한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 0, 그리고 플러스 L까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L 값에 대해서 2L 플러스 1개의 정수값으로서 자기 양자수가 존재한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 스핀 양자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전자의 스핀 방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위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제 외부 자기장의 존재하에서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 선들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자, 먼저 이 오븐에서부터 슬릿 스크린을 통해서 원자쌀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 지금 가운데 여기 자석이 있죠. 결국 자성을 걸어 주었을 때 이때 검출 스크린에 두 개로 나뉘어져서 스펙트럼이 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자 하나가 있는 수소 원자의 경우 이런 전자 스핀 양자수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이제 심플했겠죠.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펙트럼이 두 개로 나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제 마치 자전하는 자석처럼 거동을 하는 특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장을 생성을 한다는 것이에요. 전자 자체가 스핀 방향에 의해서. 그래서 자전 방향에 따른 두 가지의 다른 스핀 상태가 한 개의 전자로부터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각각의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로서 전자 스핀 양자수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성 특성을 가지는 전자의 스핀 양자수를 두 가지로 스핀 방향에 따라서 정의를 한 것이 전자 스핀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핀 양자수는 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진다고 하였고요. 어떤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각각의 한 개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전자 스핀 양자수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